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월 연준 의장이 부채 감축보다는 경제가 더 진전될 때까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미국은 현재나 가까운 미래에 부채 상환을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제가 완전 고용이 달성할 때까지 재정 목표에 전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든다. 현재 연준의 인플레이션의 장기 2%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경제가 완전히 회복 시에 지원을 처리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은 매우 투명하고 점진적으로 진행을 할 거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서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은 점진적으로 진행을 한다. 즉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부분에 되게 놀랄 만큼 사전적 대응을 하지 않을 거라는 측면이 매우 높아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카고 연은 총재 또한 실질적인 경제 회복세를 확인 후 통화 정책 조정이 있을 것을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00일 동안 2억 도주의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목표 상향치를 높였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소식으로는 15조 규모의 추가 경전 예산안의 본회의를 통과를 시켰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중국계 소식에서 미국의 SEC가 미국 상장 중국 기업을 규제 강화하는 외국 회사 문체법 수정안을 채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3년 요속 미 상장 회사의 회계감독위원회의 회계감사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금지하도록 규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가에 대한 재미난 부분이 있어요. 네, 주요 원유 소비의 시장이 인도와 브라질의 이번 질병 확진 확대가 봉쇄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약간 영향을 끼쳤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브라질 정책적 금리 인상, 신흥국 통화 긴축에 신호탄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게 있는데요. 브라질 중앙은행이 처음으로 6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2.75에서 75bp 인상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인상 배경을 보게 되면 물가 상승률이 중앙은행의 억제 목표 범위에 위협한데 주로 기인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물가 전망치를 수정을 했는데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가 지속을 반영을 해서 그러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근본 조치를 예상보다 매파적으로 평가를 했으며 연말까지 4% 정책금리 추가 인상을 전망을 내놓고 있다. 라고 해서 브라질 정책금리 물가 상승률 추이에 대한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림 두 번째 거를 보시게 되면 달러 대비 헤알화의 환율 추이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물가의 상반 압력을 무게를 두고 있으나 이번 질병의 확대 지속에 따른 경기 회복의 저해 등의 하방 압력도 상존을 해서 물가 추이를 긴밀하게 모니터할 필요가 있다. WHO는 일주일간 브라질 신규 확진자가 49만 명으로 전 세계 30%에 육박을 했으며 동기간에 사망자는 1.2만 명을 기록을 해서 미국을 추월했다라고 3월 15일 기준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신흥국 22개국 중 터키와 브라질을 제외하고 이번 질병 발생 이후 현재까지 정책금리 인상 사례가 전무하고 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터키의 경우 구조적 취약성의 대미관계 악화로 만성화된 리라화의 급락을 막기 위해서 세 차례 정책적 금리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등 일본 국가의 상승률이 중앙은행의 목표치를 상회해 긴축 예상이 증가하는 가운데 신흥국 경제가 이번 질병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통화 긴축에 나섰을 때는 성장 모멘텀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신흥국 정책금리 전망치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보게 되면 지금 1Q가 거의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2Q 때가 되겠죠. 3Q 때가 될 것입니다. 4Q 때부터에 대한 부분이
대략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갈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흥국들에 대한 반응이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대부분 신흥국들의 금리가 너무 많이 대부분 다 상승 시점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면 미리 미국에 대한 흐름이 앞으로 곧 조만간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바에서 이 자료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인데 갤럭시 디지털 창업자 베이비붐 세대 암호화폐 대거 유입 예측이 가능하다. 최근에 금리가 너무 많이 저렴하다 보니까 베이비붐 세대들에 대한 은퇴 시점이 곧 조만간 많이 쏟아져 나오는 미국도 조만간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가지고 이번에 포트에 대부분 암호화폐에 대한 수익률이 좀 재밌다 보니까 많이 들어온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저의 블로그에다가도 그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 점도 같이 비교를 하시면서 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뉴욕 타임즈 칼럼에서 NFT 약 56만 달러 최종 낙찰이 됐다라는 소식과 볼린저 밴드 창시자 존 볼린저가 지금의 비트코인, 알트코인은 바닥에 찾는 시기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가 비트코인 거래 매도 시 세금 폭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게 되면 디지털 자산에 관련보다 합리적인 조세 정책을 도입하기 전까지는 비트코인을 매도하거나 거래하지 말라고 말을 했다. 이미 산 사람은 팔지 말라는 것이겠죠. 근데 팔지 않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스퀘어 쪽에서 투자를 이미 해놨던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런 논리적으로 조금은 설명을 부각화시키면서 팔지 않게끔 유도를 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개인적인 또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완전히 틀렸다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그렇지만 또 다른 관점과 또 다른 생각으로 본다라고 하면 또 그렇게도 해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로빈 후드가 이용자 대상 IPO 직접 구매 지원에 예정이 있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이번 소식통은 로빈 후드가 1300만 명 사용자를 위해 공개 예정 자사 중에 일부를 할당한 계획을 갖고 있으며 자사 IPO 외에 다른 회사의 IPO주에 이용자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NFT의 붐이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수의 사상 최대치를 줬다고 하는데요. ERC721 스마트 컨트랙트 수가 19,000개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이 상당히 막 출렁 거리고 있어도 이더의 가격은 거의 잘 버텨주고 있는 실정도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디파이로 어느 정도 지탱해서 올라왔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NFT가 좀 힘을 실어줬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더에 대한 옵티미즘이 7월 메인넷 출시를 예상을 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의 중앙은행 2분기 내에 CBDC 검증 테스트를 진행한다라는 소식과 에이다의 8월 알론조 메인넷 출시 목표를 갖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크립토닷컴의 메인넷 론칭 기념 NFT를 제작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NFT 계정, 크립토닷컴의 NFT 계정을 생성한 누구나 3월 31일 무료로 얻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스시 수합의 암호화폐 예치이자 대출 플랫폼 카시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플이 앨런 머스크에 관련 NFT 제작 및 거래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독일이 CBDC를 두고 중앙은행과의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독일은 디지털 유로화를 도입하게 되면 기존 은행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금 인출 사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하고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번에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이 CBDC를 하게 되면 시중은행들에 대한 BIS 비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자 놀이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시중에 좀 여유 자금을 빌려주고 그거에 따른 이자 놀이를 좀 해서 그만큼 나머지의 일부분을 떼서 또 어떻게 보면 투자 아니 은행 예치를 했던 분들 즉 고객들한테 그거를 일부를 좀 띄워줘서 또 이자를 지급을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시중은행들에 대한 입지가 좁아지게 되면 독일과 프랑스가 가장 나중에 그런 또 변곡점이 오는 시점에 가장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적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ECB 입장에서는 예금 이용자나 은행에 불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언가에 대한 장치를 꺼낼 테니까 독일과 그리고 프랑스는 좀 여기에 좀 힘을 실어 달라 뭐 이런 것 같아요. 스트라티스가 2배 상승 가능한 두 가지 소식이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는 NFT 부분과 그리고 스트라티스의 시스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보시면 아마 재밌는 현상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에이다에 대한 소식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고건의 로드맵을 7월경에 예정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NFT 중심 플랫폼과 협상을 완료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후오비 코리아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보게 되면 자, NFT의 시장 중요시할 계획을 10개 마켓플레이스와 접근을 해서 포팅을 논의를 시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 에이다가 좀 조정이 나와도 그렇게 심하게 조정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요 내용 좀 재밌는 풀이와 해석이 나온 게 있어서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김프 원인 분석을 내가 해주겠다. 미러는 드릴게 님이 직접 분석을 해놨던 내용인데요. 현재 김프만 잔뜩인데 제가 생각하는 김프가 왜 이렇게 높고 8% 9%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다. 선물이 없는 한국 시장에서 하락장에 김프가 9% 가까이 꼈다라는 건 김프가 끼기 전에 비트 하방에 예상한 해외 서식지를 둔 돌고래들이 던지고 해외로 나갔고 특근법 시행과 동시에 검은 비트코인 해외로 모두 빠져나가면서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비트코인 수량이 또 적어졌기 때문에 매도는 적고 오히려 파는 사람이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 밸런스가 깨지면서 오히려 김프가 더 심하게 높아진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매도로 나올 비트코인이 해외보다 비교적 국내에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손바뀜이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다. 지금 거의 다 불장이라고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 시점에서 팔려고 하겠습니까? 팔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당연히 그 김프 현상은 한동안은 조금은 계속 이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존초점이 좀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9월달 유예기간이 끝나면 그 김프에 대한 또 분위기 또한 또 그때 당시에도 이만큼 정도가 될지 아니면 이것보다 더 심해질지도 좀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국내에 상장되어져 있는 김치 코인들은 펌핑해줄 돌고래들이 국외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사실상 불개미 이하로 주고받게 되는 상황이 거의 근접을 했고 다시 국내로 대거 유입되지 않는 당분간 김치 메타는 힘들어 보이게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해외 쪽에 있는 돌고래 애들이 외국인을 지칭을 할 수도 있고요. 외국인이 아닌 검은 머리 쪽, 그러니까 국내 안 또는 어떻게 보면 해외 외국인이 어떻게 보면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기존에 뭐 취업에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절차를 다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내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애들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쪽을 제외한 나머지 쪽은 국내 쪽은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외국인들에게 결코 서비스가 괜찮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기존의 세금의 부분에 있어서 이미 한 번 때려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여러 가지 추적 조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해외 외국인이 실제로 업비트나 빗썸에서 거래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측면도 좀 고려를 하면서 이 내용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못하는 건 아니고 좀 까다롭고 어렵고 힘드는 부분은 있다. 그래서 오히려 돌고래 분들이 오히려 해외의 외국인을 지칭하는 것보다 내국에 있는 애들에서 내국계 또 거래해서 여러 가지 있는 경우의 수가 있는 친구들, 그리고 아니면 정말 뭐 이게 가장 안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차명을 통해서 거래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런 부분까지를 좀 고려를 하시면서 이 내용을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맵 프로토콜이 뭐 3개 공시를 발표했다라고 하는데 파트너십 체결이 2건의 토큰 소각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네, 있었고, 그리고 보게 되면 이펙트 네트워크가 이오스에서 바이낸스 체인 전환 계획이 있다라는 소식과, 그리고 보이죠, CEO가 경기 부양치 자금 유입 효과가 예전과 비슷한 수준이 나올 것 같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비트코인 메인넷상 탈중앙화 신원증명 네트워크를 출시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조지 소로스 펀드가 암호화폐 데이터 업체를 투자했다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한 요 정도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시장에 있어서 이제 3월 마지막 주이다 보니까 4월에 대한 맞이 준비를 좀 하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좀 가다듬으시고 내 4월의 전략은 어떻게 또 가져갈 것인 것에 대해서 또 집중을 잘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